저는 앞에서 소개해주신 대로 작가이자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활동하고 있는 원초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니사 해부학팀 김민경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GV를 두 번째로 하게 그러니까요. 네. 소감 어떠세요? 오늘 차림 너무 멋있으신데요? 아, 제가 여성의 날이라서 정장을 해봐서 다들 저한테 이렇게 예바라고 하시는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좀 캐주얼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소비자 페미니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무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여성의 정장을 입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여성을 진지하게 가진다. 저의 어떤 이마트 태도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사실 매년 이렇게 여성의 날을 알고는 있는데 챙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유난히 좀 특히 또 이제 민경 편집장이랑 함께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완전 페미 대장님이시죠. 사실 공석하는 것만 해도 저는 영광이에요. 네, 오늘 영화 감상 좀 짧게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처음에는 그 흑백 영화이고 해가지고 좀 진입장벽이 있지 않을까 막연한 조금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되게 좀 한국적인 그런 관계성도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처음에 소개해주신 자료를 보고 엄청 진지한 톤의 영화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프닝 장면에서 땀을 딱 때리는 장면부터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 영화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 했는데 예상과 달리 흘러가서 좀 신선하고 낯설고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죠. 초반부터 되게 신선했던 게 그 폭력 장면 뒤에 엄청 또 흥겨운 음악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굉장히 성큼성큼 막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처음부터 이거 뭔가 좀 남다르다, 뭔가 신선하다 그런 느낌, 인상을 받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나눠보자면 이 영화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탈리아 여성 투표권이 처음 시행된 1946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래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등장한 네오리얼리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네오리얼리즘이란 전쟁으로 무너진 일상을 꾸밈없이 담고 평범한 이들의 삶을 중심으로 삶의 막막함과 본업을 담는 그런 영화 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듣고 이제 영화를 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굉장히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기대하신 바와 어떻게 갖고 달랐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그리고 흑백 영화로 찍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이런 동화, 우화 같은 느낌일 줄 모르고 되게 그 서프로젝트 같은 역사적이고 진지한 어떤 사료 같은 영화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많이 당황했고 어떤 사람이 잠에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가 영화의 첫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걸어다니는 길에 있는 벽보나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뉴스를 읽는지, 누구랑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에 그냥 사회 현상이 다 포진이 되어 있는 거. 그게 막 진짜 방바닥에 머리카락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줍듯이 그 훔쳐도 계속 머리카락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네오리얼리즘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 혼자는 네오리얼리즘 맞는 것 같다. 혼자 생각을 했어요. 뜻을 발표해주셨어요. 네오리얼리즘을. 맞다. 네, 그래가지고 왜 옷을 이렇게 입고 싶었는지 지금 떠올랐어. 흑백 영화라서 내가 옷을 이렇게 입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근데 그때 제가 자료를 보여줬던 영화사에 대해서 그 느낌의 맛을 살리려면 흑백 영화의 끝난 몰았던 것 같고 저는 보는 내내 제일 조마조마했던 거는 저러다가 마지막 장면에 그 립스틱 지울 때만 컬러로 갑자기 바뀌고 어쩌지? 나는 정말 그런 별론데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거기서부터 컬러로 막 이래도 나 이렇게 돼버리면 나 정말 별로일 것 같다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좀 다행이었어요. 네오리얼리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흑백 영화, 소연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흑백 영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폭력의 좀 생동감이랄지, 그 잔인성을 좀 줄이려는 시도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오히려 이제 통역을 해서 그런지 되게 원형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나 지역을 초월해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그런 원형적인 이야기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흑백으로 찍은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화 같은 느낌이 든 것 같아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니까. 제가 이탈리아에 그 성평등 진짜 이런 거 검색해봤는데 한국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까지 검색을 해보셨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해서 더군다나 이 영화가 이태리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다고 들어가지고 네. 제목은 어떠셨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 이게 영재고 There is still tomorrow. 그런데 우선은 제목이 사실 잘 안 읽어줬고요. 우리에게는인지 우리에게는인지 아직 내일도 있단지 내일이 있단지 뭐 이런 게 헷갈려서 검색이 잘 되려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특히 편집자들이 책 제목을 그럼요. 나오는데 검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한 글자짜리 제목이 잘 없어요. 그게 멋있을 수 있잖아요. 붐! 그게 흰! 근데 한강 선생님이다. 그쵸? 근데 예외다. 한강 선생님도 영국의 날에 언급해주셔서 감사해요. 와,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어쨌든 다시 제목 얘기로 돌아가면은 우리에게 아직 내일이 되게 희망찬 느낌인데 보는 내내 델리아한테 과연 내일이 있는가? 그게 델리아한테는 없는 그러니까 주어가 우리라는 거의 주어가 델리아가 아닐 수 있겠다. 델리아는 과거에서 우리한테 내일을 준 사람이고 델리아한테는 내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보니 클라이드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현아님이랑 정현수 맞습니다. 놀랍게도 맞아요. 한국에 들어올 때 제목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본이랑 클라이드한테 사실 내일이 더 있고 델리아한테는 내일이 없다. 그 둘이 제목 바꿔야 돼. 그분들은 그 내일은 없다 이걸 좀 섹시하게 해석하신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오늘만 살고 우리 오늘만 살고. 깜빡하더라도 우리 범죄랑 화끈하게 사랑해보자. 비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차라리 태도가 내일은 없다 이런 무슨 소리십니까? 주 5일 40시간. 아, 직업이 아니 잠시만. 말도 잘못했어. 어쨌든 계속 얘기 이어가자면 저는 이 제목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 근데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내일이 있으면 뭐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델리아한테만 내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한테도 내일이 있어요. 내일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시아버지죠. 그리고 이 제목에 아직이라는 단어도 좀 꼬름하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은 아직은 있다는 말은 언젠가는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 직관적으로 꽂히는 것 같지 않는데 그냥 풀어서 해석을 했을 때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꼬름해서 좋았어요. 사격차도 좋았다는 얘기인데 왜냐면은 엄청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만약에 밝고 찬란한 그런 의미를 읽어낼 수 있었다면은 쉬울 것 같아요. 우리의 내일은 창창하다. 그랬으면은 정말 짜증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단지 있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내일은 있다. 주어진 내일을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뜻밖의 그 뮤지컬이 펼쳐지잖아요. 네. 평소에 뮤지컬 영화 좀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평소에 그 노래와 춤을 일상에서 이렇게 뮤지컬처럼 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놀라워요. 그쵸?
뮤지컬 영화 좋아하는구나. 좋아하죠. 근데 웃기게도 뮤지컬은 별로 안 좋아해요. 컬에 지금 방점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딴 얘기인데 어. 뮤지컬은 갈 때부터 그분들이 노래 부르고 춤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뮤지컬 영화는 뮤지컬 영화의 리더가 항상 벼랑가 여기서 좀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영화도 좋았어요. 근데 그건 사실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게 매력이었다. 아 왜 그러냐면 저 더 딴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봤을 때 이걸 잘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아마. 저의 첫 영화 기억에 남은 첫 영화 제 인생의 첫 영화가 사운드 오브 뮤직이에요. 그래서 그게 영화인 줄 알았어요. 영화는 다 벼랑간 노래를 부르고 안 들어온 영화를 보면 저는 요즘 좀 어색해. 별로 끝나. 지금까지도 어색하시다고요? 어색해요. 어색하네요. 노래가 한 소절 있어. 참 좋았겠다. 이런 영화가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펠프픽션도 되게 유명한 축구의 장면이 있고 펄프픽션 복장 아닙니까? 그게 다 같이 그렇게 따지면 화장대가 복장이긴 한 것 같아요. 말해 저기요. 상수룩은 본인 상수룩인데 이거 완전 겨울에 담배 피는 여자분이 친구. 아니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감독이 돌아와서 수가 없으니까요. 정신 차립니다. 뮤지컬적인 그런 연출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의도한 걸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코미디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태리 코미디 어떻게 보셨는지? 근데 저는 사실 이 코미디 영화라는 거는 정말 늦게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 소격효과라는 얘기를 나중에 소연님이 해주실 텐데 그걸 노렸다고 생각하면 좋지만 맞을 때마다 발랄한 경음악이 나오는 거는 저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거 푸마가 배를 자꾸 부숴야 되는지 내 입으로서 막 욕설을 해야 되는지 제가 어떤 태도를 정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도전 정신을 높게 사고 제가 이거 코미디네라고 느꼈던 지점은 중간 이후에 그 마르첼로의 약혼남이 줄리온을 가게 폭파시키잖아요. 미군이. 그래서 둘이 서로 언어가 안 통하니까 건너편에서 믿고 있었다고. 그때가 제일 웃겼어요. 근데 그 일상적인 의사소통도 전혀 안 되는데 그 미션을 어떻게 해? 되게 복잡한 미션이잖아요. 그리고 사정도 내 딸이 여기 시집가면 안 되니까 그 집의 재산을 다 네가 터뜨려. 이 말을 어떻게 전해줄까? 왜냐면 그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매맞던 와이프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남편 죽여달라고 안 하고 갑자기 무슨 카페를 폭파시켜달라고 하지? 근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상상했을 때 저기 터뜨려줘. 저기 네가 터뜨려줘. 저기 네가 터뜨려줘. 어때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민경어를 지금 만드신 거죠? 소연님은 혹시 이런 코미디 어떻게 보셨는지 또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이런 영화에 직접 출연하거나 아니면 그 각본을 쓸 생각이 있으신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저는 이제 차 장면을 보고서 찰리 채플린 생각이 났어요. 좀 태연한 코미디 그런 게 생각이 났는데 웃겼던 장면을 좀 짚자면은 니노랑 초콜릿 나눠 먹고 이 드러내면서 그 장면 이게 이태리 코미디구나 자존심 안 상하나 이런 의미에서 좀 웃겼고요. 그 다음에 주말 드라마처럼 카메라를 돌리죠. 그건 근데 코리아 코미디 아닌가? 그런 거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아버지 장례식장에 그 의문의 할머니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기는 거 있잖아요. 진짜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이 나오고 매번 때리면 안 된다. 가끔 한번 제대로 때려야 뭘 잘못했는지 안다. 그리고 자고로 남자는 삼촌이랑 결혼해야 이 얘기를 몇 번을 하더라고. 이태리나 그런가 봐요. 완전 뻘무새. 삼촌이랑 결혼할 걸. 삼촌이랑 결혼시킬 걸. 그 때린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차라리 이 남자랑 결혼을 했을 텐데. 근데
근데 할머니가 5층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나가셨다고. 아직도 제정신이기가 힘들겠죠. 네, 아무래도 네. 거기서 많은 미학을 느끼셨어요. 무슨 맵이야? 그리고 이제 시아버님 임종 소식 전한 남자 그 알바로가 그 개구리잖아요. 소설 쓰잖아요. 한번에 그런 거 느끼고. 근데 저는 이제 뮤지컬이니까 조금 의아했어요. 의아했고, 근데 이 델리아를 연기한 배우가 감독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장편 데뷔작이에요. 일찍 13살 때부터 가수로 데뷔를 했고 그 뒤로 이제 배우 각본가 활동을 한 거여서 50대 이제 첫 연출을 맡게 된 거죠. 그래서 감독의 이름을 보니까 좀 본인의 그런 경험들을 녹여내고 싶었나? 민경님처럼 그렇게 삶에 녹아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왜냐면 민경님 나중에 이제 연출하게 되면 뮤지컬 영화가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연출하면 당연히 뮤지컬. 그런 식으로 이제 민경님이 경유해서 이제 이해를 했고, 보통 이제 아주 잔혹한 장면에 아주 우아한 음악이 깔리고 신나는 음악이 깔리는 거 되게 무한 장면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관객과 확 거리를 늘려서 좀 덜 잔혹하게 느껴질 효과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반대로 더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아이러니하고 하니까 저는 이 영화의 경우에는 더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네, 좀 보기 힘들 정도로. 또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가 역대 이탈리아 영화 흥행 10위, 그리고 이탈리아 여성 감독 연출작 흥행 1위래요. 그래서 2023년 이탈리아 최고 흥행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이태리 여성들이 공명을 했나 봐요. 그래서 보면 여성주의적 주제들을 굉장히 알차게 어떻게 보면 좀 노골적으로 막 담아냈잖아요. 이탈리아 남자한테도 미군을 상대로 한 이 식민지 남성성이 있으면 진짜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계층을 막론하고 발언권이 없잖아요. 부잣집 그 사모님도 보면은 발언권이 없잖아요. 뭐라든지 여성의 노동이 비과시화되는 측면 이런 것도 다루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2026년 남한 여성은 이 영화와 어떤 점에서 공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런 아름다운 기록들이 있는 거는 확실히 그 시대를 잘 담아낸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2023년 이태리 여성들이 봤을 때도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공명을 했다는 거는 같은 영화를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감흥과 자국에서 느끼는 감흥이 많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막으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그 길의 풍경들, 지나가는 팬들이 아니면 그 벽에 벽도 바르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과일 가게에서 남편이랑 와이프가 일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 그 비언어적인 화면에 담긴 많은 항의들이 자국에서도 많이 공명할 수 있지 않는가. 이 영화는 좀 의도적으로 그런 장면들이 좀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주사이모 후보에 공명을 하신 건가요? 혹시? 좀 위험해지는데요? 그게 아니고 내가 말을 안 했는데 그 주사를 놓으러 갔을 때 그 부잣집에서 하고 있던 테이블 위에 얘기들, 저 사실 그게 정확히 뭔지 이해를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는 사회라는 것이 이태리 사람들한테 더 공명을 할 수 있었겠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영화를 찍는다면 어느 시대에 어느 사람의 일상을 담아내야 가장 우리한테 공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도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 아시아, 특히 일본에서 엄청 의미 있는 부분을 많이 얻어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얘기만 다뤘지만 다소 이제 같이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그런 호응을 얻어냈다는 거는 내가 지금 아시아 여성이라서 많이 느끼지 못하는 건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생각도 했어요. 내가 유럽 여성이었다면, EU 가입국이었다면 달랐을까. 근데 이태리가 사실 식민지 남성성 얘기해줘서 많이 공감이 됐는데, 그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라고 아까 소연이가 되게 잘 알려주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모를 줄 알았는데 그때 같은 데는 안 나와가지고 몰랐대요. 진짜 모르긴 했어요.
내가 그건 몰랐지만 이태리가 사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감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반도고 우리가 긴장하는 것처럼 다 같이 토마토를 담그대 홀토마토를 그리고 막 먹는 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톨릭 국가라서 엄마랑 할머니가 시간만 되게 세다 그런 나라에서 그리고 이단지님이 또 이렇게 그래도 프랑스 사람 맞아요? 어떻게 돼요? 그쵸? 진짜 신기해. 아무튼 그래가지고 너무 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 게 잘은 모르지만 되게 비슷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 나라에서도 저렇게 내맞는 와이프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걸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이 보기에 근데 제가 출처를 찾아서 읽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그런 주장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시대착오란 없다 이런 주장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나간 어떤 고리타분한 어떤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이 어떤 지역, 어떤 사람에게 현재일 수 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정폭력도, 아동학대도, 심지어는 본장까지도 어떤 사람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가장 사실 공명했던 거는 부당한 처우를 받는 엄마를 미워하는 딸이죠. 그러니까 되게 못된 말도 하잖아요. 엄마처럼 사느니 자살하겠어요. 진짜 이런 나중에 아주 후회할 만한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물론 저라도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내놓고 살면서 나한테 결혼 돌이킬 수 없지, 남자를 잘 골라야 해, 이런 말을 하면은 진짜 속 터지고 미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엄마는 피해자임에도 피해자를 향한 왜곡된 분노가 있다는 거, 그거 우리 세대 여성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곁에 피해자가 있을 때 내가 과연 힘껏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봤고, 그리고 딸이 왜 도망 안 가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한테는 사실 어떤 장소를 상상할 만한 힘이 없잖아요. 그럴 여력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관계를 끊는 그 시점에, 그러니까 도망친 시점에 다시 붙잡힐 경우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붙잡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폭력의 강도나 빈도가 아주 심해지고, 심지어는 이제 살해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델리아가 남편을 정상 참작해준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참전했으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델리아를 막 붙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너는 뭐 전쟁 안 겪었어? 델리아는 어디 다른 데 가서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말할 때 항상 여성이 그 경험이 후회되고 비관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네. 이어서 엔딩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세간에 의하면 영화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엔딩이라는 극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그 정기공이랑 나누는 연애 편지인 줄 알았는데 투표를 할 수 있는 서류였고, 그걸 들고 이제 투표장으로 가는 거. 정기공이랑 떠나버릴 줄 알았는데 사실은 투표장으로 향한다. 이게 반전이라면 반전이었는데요. 이 반전과 이 엔딩 전반에 대해서 좀 어떠셨는지, 투표권이 있어서 좋으신지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투표권이 있어서 좋았던 적은 없고, 얘한테 투표권이 있어서 싫었던 적은 있어요. 투표권은 그러니까 동등하게 주면 안 된다. 전자기기 다 끄세요. 사실 이 벨리아 이름이 가야 한다. 이게 사실 그 노터치 노다지 정명법에 의해서 이제 지어진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부업할 때 그 금방 개발하던 시기에 이제 서구인들이 노터치 했는데, 이제 우리가 노다지라고 안 하겠잖아요. 네, 문자에서 불러서 이렇게. 네, 그래서 노다지 장면법으로 이제 벨리아 이름이 가야 한다로 불리는데, 가야 한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계가 그냥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끝내 물리적으로 이동을 하진 않지만 이 땅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급진적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지만
결말의 카타르시스를 좀 경계할 필요도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 1987 보고 꺼럼쳤지만은 노트로 사진 보고 그 마음을 가라앉혀야 하는 것처럼 소장님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세요. 그렇잖아요. 김대리가 버스에 올라가서 소리쳤지만은 그 뒤에는 이제 못하고 뽑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표권이 다가 아니죠. 델리아가 과연 누구를 뽑을 것인가? 이게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 대통령한테 투표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성분이셨거든요. 네. 먼저 다가가. 먼저 다가가. 원래 여성 대통령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사예요. 저는 새내기였거든요. 그 노래 나왔을 때 그 노래를 춤췄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서울대에서 그런 것이에요. 더하면 더해서 덜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뭔가 뻔함쳤지만은 이제 또 진정하자 투표권이 다 아니다. 하실지 모른다. 네. 비밀 투표니까. 엄청 믿음직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투표권 있어도 좋으세요. 결과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전 정말 몰랐어요. 저 진짜 확신했어요. 정기국이랑 떠난다고. 나 진짜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분명 참정권의 영화라는 소개를 듣고 시작했는데도 왜 계속 정기국이랑 떠날 거를 생각했는지 생각해보니까 그 절망 속에 계속 저도 모르게 그 메만더 와이프처럼 영화 내내 침잠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에이, 또 맞겠지. 또 빼겠지. 그래서 사실은 정기국이랑 떠나는 것도 결국에는 실패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델리아가 죽든지 남편인 이바노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엔딩을 피가 고도 블록에 피가 흐르면 끝나겠다. 근데 이바노가 죽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는 딸이 아빠를 죽일 줄 알았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엔딩이에요. 딸 눈에 광기랑 생명력이 있는데 주저앉아서 그냥 참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어서 투표로 안 어디서 들어보는 살기 어디서 그딸 눈에 광기가 있어요. 마르셀라가. 인정? 하시죠? 그쵸? 지금 고개를 거의 다 끄덕이셨어요. 90%.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반전이라는 걸 의미를 하려면 길거리의 포스터나 아니면 나누는 대화들, 자막으로 안 잡히는 대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근데 이게 제가 캐치를 못한 건지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연출한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투표권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사는 게 이렇게 개 같은데 투표를 해서 뭐 할래? 델리아한테 속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지금 투표하고 나오면 결국엔 또 맞을 텐데. 근데 또 동시에 투표를 그러면 안 하면 뭐 할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권이 있어도 좋은가? 이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거 하나를 위해서 거의 목숨까지 건 사람들이 있다. 이게 너무 당연하지만 그걸 아주 느리게 천천히 보여준 것 같아서 저도 세상 그렇게 생각했고 전 투표를 누구한테 하려는 거는 사실 상관없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립스틱 지우는 장면 있잖아요. 제가 2번 보니까 그게 마르첼라의 그 약혼남이죠. 그 폭발한 남이 마르첼라한테 출근할 때 화장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지워주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엄마 옆에서 완전 페인으로 물어더니 막 너 내 거 알아서 키스하더라고요. 장모님 앞에서 예미자고 앞에서. 그래가지고 그 지우는 장면이랑 여자들이 봉투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지우는 장면이 데뷔가 돼서 그거 참 좋았어요. 그랬어요. 폭발남이라고 바꾼 거 아니에요? 노태우 때? 기억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폭발남 맞죠? 근데 폭발을 시켰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계속 결정적인 한 방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긴 해. 네. 근데 이렇게 참정권
제가 쉽게 막 엄청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일상에서 미세하게 창작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막 매를 맞고 살진 않지만 이거 여성이라서 손해본다. 남들은 이거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영 기분이 안 좋다 하는 좀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그런 권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해결책도 이왕이면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에 좀 불편함을 느끼세요? 일상 속에서. 제가 이 영화에서 발견했던 거는 이게 되게 손해는 아닌데 기분 나쁜? 근데 사실 기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 약혼할 때 신부집에 들러서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거기 이제 전제는 출가회의인 개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출가하기 전에 약간 최후의 반찬? 허락을 구하는 이 딸을 데려가면서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가지고 좀 묘하게 기분이 안 좋았는데 해결책은 사촌이랑 결혼하기? 네. 아니 해결책을 이거 저거라고 해가지고 최대한 이걸 해봤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마당 같은 공터에서 이렇게 그 주부들이 모여 앉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약간 그 신에게 계급에 따라서 급이 나뉘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도 해결책은 자랑질로 열받게 하는 친구이 있으면 그 집 딸의 시댁 사업체를 폭파하는 제가 좋아하네요. 영화에 나온 거 말고 그냥 소유님이 일상에서 느끼는 것 중에 나는 이 불편하다 하시는 거. 뭐 일상 다반사죠. 뭐 제가 결혼했습니다 이런 거 하는데 너무 축하해준다? 이런 거. 근데 결혼이 뭐길래 축하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 제가 뭐 동성법제야 이후에 결혼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혼 한 건데 왜 이게 축하받을 일이 의아했어. 물론 축하해줘서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하지만 민규님은 어떤 경험 공유하고 싶으신지? 저는 좀 이걸 얘기해도 되나 싶은데 그냥 얘기할게요. 저는 같은 행동이랑 같은 말을 여자랑 남자랑 똑같이 했을 때 늘 남자를 후하게 쳐주는 게 늘 많아요. 제가 요즘에 여러 장에서 여러 남자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응을 모니터링을 저도 해요. 댓글을 되게 꼼꼼하게 보거든요. 저는. 근데 막 많이 달리는 반응이 민경님이 남자들을 패줘서 좋다. 저는 팬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동등하다고 생각해서 말한 거고 즐거운 대화를 하려고 놀린 거고 그렇게 던진 건데 이게 내가 남자를 팬다로 돌아오는구나. 거기에 이유를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냐? 보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제가 약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어린 여자. 그래서 남자는 그냥 내가 감히 어린 여자인 내가 감히 막 불량배 양아치 이렇게 놀리면 그냥 가만히 듣고 있기만 해도 와 순하고 귀엽고 대인배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다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민경님이 깡패다. 민경님이 제일 불량배다. 이런 말에 담겨있는 함의에 저는 가끔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나는 나이가 어린 여자인데 어디 가서 저렇게 당차게 말하고 신선하네?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숨 쉬듯이 일상에서 여자가 남자를 패는 사회가 있다고 쳐요. 만약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실 텐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좋게 봐주고 계신 거 너무 알고 흐뭇하고 계신 여성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좀 씁쓸함을 느껴요. 이게 제가 속이 꼬여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속을 꼬이게 한 이 한국 사회를 규탄한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이지와 성별주의 타파하고 싶다. 타파하다! 이런 말 하면 또 세다고 하겠죠. 지구에서 구호를 외쳤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쓰고 싶지 않거든요. 그 페토한테게 소망 없는 불행이라는 소설에 이제 자기 엄마의 죽음을 추모하는 아들의 글인데 거기에 엄마가 한 말이 나와요. 나는 항상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었으면서도 그럴 수만 있다면 좀 약해지고 싶었단다. 이 말이 되게 요즘 와닿거든요. 저도 해결책 생각해봤는데 이 부분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다 같이 남자를 패주시는 이 노멀이 되면 그게 그냥 기본값인 걸로 가자. 네. 그 가끔 남자를 안 때리는 여자를 보면 와 진짜 상냥하다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 근데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잘 펼 수 있는지.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근데 내가 또 이 말을 하면은 또 어디 잘려서 돌아다닐까봐 걱정되지만 여자답게 무릎 쓰고 얘기를 합니다. 딱히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카메라 앞에서 나도 좀 참았다. 참지. 네, 뭐 일상에서 느끼는 여자가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여성 창정권이라든지 미투, 여성 혐오, 탈코르제, 아니면 임신 중지 이런 거에 대한 콘텐츠를 다룰 때, 볼 때 어떤 감각으로 감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 콘텐츠를 본 감상을 누군가랑 얘기를 해야 될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지 약간 좀 재미도 잡고 의미도 잡는 자기만의 비결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어떤 상황에 놓인 여성의 서사이든 주체성을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발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승리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거 월급 잘한다고 치고 아니잖아. 좀 쉽긴 했잖아. 그리고 본인이 건전이긴 하지만 입을 다문 채로도 노래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콘텐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최대한 읽어내려고 하고 너무 대상화, 피해자로 대상화 그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그 인물을 가끔은 좀 놀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등짝 딱 때리는 것처럼 왜 사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놀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생존자분이 하는 그 북토크에 갔는데 그분께서 그 일 겪은 후에 아무도 자기를 놀리지 않고 장난을 치지 않아서 그때 슬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물론 엄청난 낙보가 있는 상태에서 장난을 치고 놀리고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가상의 인물에 대해서 좀 놀리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어떤 인물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 사실 폭력도 관성에 젖어들 거 아니에요. 들리다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게 폭력이다 이렇게 좀 균열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그 딸내 부부가 결혼하기로 한 다음에 집 앞에서 문단에서 이렇게 꽁냥대고 항의하는 거 하다 하는 거를 별리아가 보고서 건물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뮤트가 되고 어지럽증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어떤 예감을 했겠죠. 딸의 미래에 대해서. 그런 균열? 그런 걸 보는 거? 그런 게 좋아. 근데 그 돌리고 싶다는 게 소윤님만의 애정 표현인 것 같아서 감동을 받았어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하는 놀림이라는 거는 진짜 프로페셔널한 놀림이잖아요. 이게 진짜 놀리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저 개인적으로 저는 당연히 놀리지 않죠. 제가 놀림 당하죠. 소연이가 저를 놀려줄 거죠.
늘 애정을 느끼거든요. 이거 언제 걸렸어요? 오늘 보자마자 언니 이거 뭐야? 아 그랬어요. 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굉장히 솔직해요. 솔직해지네요. 이거 스크린으로 보내주셔서 지금 보는 내내 욕밖에 안 나왔어요. 그 메모를 같이 하면서 보는데 수첩 뱉고 온통 욕뿐이었어. 딱 근데 창의적인 욕도 아니었어. 이런 콘텐츠를 볼 때 너무 일차원적이지만 일단 그런 욕을 하면서 해소가 되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보는 거 말고는 눈을 돌리지 않고 계속 바라보기. 그런 콘텐츠가 나올 때마다 계속 보는 거. 그것만으로도 좀 위안이 되거든요. 이 영화도 사실은 이태리 여성분들이 정말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에게 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날아오는 그런 콘텐츠들을 내가 맞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던져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반응과 관심이 이 정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우선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에르노의 사건이라는 책을 읽고도 그 임신 중절에 관한 자기 자전적인 에세이인데 전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와, 내가 이거 왜 읽어야 되나. 너무너무 괴롭고 막 제 가랑이가 다 아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자꾸만 내가 또 읽고 또 읽어서 합리 지수를 올리고 소문을 내서 그 결과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내가 계속 읽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계속 읽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델리아가 그 투표하세요라고 적힌 종이랑 딸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주려고 모으고 있는 돈이 있죠. 그걸 똑같은 자리에 두거든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자기는 그렇게 미래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현재를 고칠 수는 없어도 나는 내 딸만 잘 살면 돼. 그 엄청난 자기 희생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이 아니고 거기서 저희는 엄청 자기 만족감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지금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나는 이런 걸 준비하는 사람이야라는 게 되게 자기 효능감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좋았고 딸한테 그런 대사를 해요. 딸이 뭐 엄마 나 뭘 아무것도 모르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혼자 다짐해볼 수 있는 거. 그게 이런 콘텐츠들을 볼 때 자꾸만 볼 때 좀 근거 없이 생기는 용기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많이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너무 보기 불편해서 피하고 싶은 주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많이 보면 좋겠다. 그냥 대중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 책이나 영화 같은 거를 같이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성의 날을 맞아서 네. 먼저 소윤님부터 추천을 하나 해주신다면 뭐 많이들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델마 루이스. 네. 이게 엄마가 어디를 안 가서 만약에 좀 답답해졌던 분이라면 델마 루이스는 너무 많이 가. 언니 어디가? 제목 좀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언니 어디가? 이렇게. 해방감이 좀 드는 것 같아서 델마 루이스 추천드려요. 그리고 거기 나온 사람이 브래드 피트인가요? 아니면 진짜 한번 나오죠. 들면 와 진짜 잘생겼거든요. 진짜 놓치지 마세요. 아직도 일단 성적 계속해주세요. 좀더 성적 계속해주세요. 네 그리고요. 페르세폴리스 흑백 영화여가지고 좀 생각이 났어요. 이란 출신의 작가가 쓴 자전적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한 소녀가 억압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그려진 영화입니다. 성장과 상실을 좀 담담하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어서 흑백 영화여서 추천드립니다. 어떤 책 추천드립니다? 저는 글로리아 네일러의 브루스터 플레이스의 여자들이라는 소설책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되게 생소해. 언제 출간? 나 모르겠어. 저 미네차 세계문학 전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1950년대 미국의 흑인 여성들에 대한 얘기고 옴니버스 소설이에요. 한 브루스터 플레이스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이름인데 거기 사는 여자들 얘기예요.
이 글로리아 네일러는 첫 소설이거든요. 이분이 쓰신 영화도 이 감독님이 연출하신 첫 장편이잖아요. 근데 글로리아 네일러는 나는 흑인 여자의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이래가지고 소설을 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소설을 진짜 많이 읽었지만.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 최초로 흑인 여자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토니 모리스 있죠. 그분이 하신 말을 보고 책을 썼다고 해요. 그분이 아직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아직 없다면 세상에 네가 써야 된다라는 말을 남겼대요. 그래서 글로리아가 그 말을 듣고 첫 소설을 쓴 거예요. 하고 저까지 온 거죠. 근데 이 여자들은 계속 맞고 남미세에 막 환장해요. 막 근데 데이트판이랑 이혼 숙녀캠프 궁금한 이야기 와에 다 섞어놓은 스토리. 근데 왜 추천하냐면 자기들끼리 서로 도와요. 이유도 없이. 그게 흑인 여자의 되게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뭐 비치로 싸우고 남자 놔두고 싸우고 드세고 물러나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만 한다. 그 여자 이런 스테레오타입이 있는데 브루스 윌리스의 여자들은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하지만 결국에 무조건 서로 돕습니다. 그게 진짜 빛나는 소설이거든요. 딱 그게 하나가 빛나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를 돕는다. 이게 이 영화 속에도 조금 나오지만 약간 아쉬워도 조금 더 보고 싶은 분들한테 이 소설을 추천드립니다. 아주 좀 살짝 터치력도 나온 것 같아요. 과일 가게 그 와이프께서 거기에 진짜 제가 좋아하는 대사가 나와요. 거기에 흑인 꼬마애가 엄마한테 그 엄청 재밌는 셰익스피어 연극을 보고 엄마 셰익스피어는 흑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가 아직은 아니란다. 마이크 한번 떨어뜨리고 싶은데 비싸다고. 그래서 마이크 좀 하고 싶구나.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GV를 이제 딱 2번 했는데 민경, 소연이 저희 GV마다 전통으로 해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걸 유지해서. 네, 바로 영화의 다른 제목 지어주기인데요. 혹시 어떤 제목이 떠오르는지 얘기를 먼저 해주실까요? 제가 새로 지은 제목은요. 노터치 델리아. 저 사실 이게 멋진 것 같아요. 뭐가 멋졌어요? 이게 우승인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남편이 너무 터치를 하잖아요. 네, 그걸 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노다지 델리아 이렇게도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자신이 없어서 2개를 좋아해요. 양으로 쓰고 보기다. 양으로 승부보는 스타일. 하나는 아직 한 발 남았다. 폭탄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원하는 거. 좀 아쉬워서 두 번째 것 같아요. 이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위에는 아직 내일이 있다. 이게 너무 길고 안 헤어져서 아직 한 발 남았다고 친숙하게 적고 시도했고요. 두 번째 거는 자신이 없는데요. 그냥 얘기할게요, 솔직하게. 팔자 펼레, 남자 펼레. 양자택일을 쓴거니까 무슨 택이야 하니까. 스 게임을 많이 봤지만은 이러면서 네, 지금 제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10분 뒤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직 네, 질문을 좀 짧게 2-3분 정도 받아볼까 하는데요. 질문하시는 분한테는 티저 포스터를 선물로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저기 뒤에 계신 흰옷 입으신 네, 오늘 집이 너무 즐거웠고요. 먼저 홍보 하나만 하고 가자면 이번 주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한국 연합 여성대회가 있습니다. 41회째인데 아직 많이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말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저는 그리고 영화 중에 이제 흑인 군인과의 미묘한 우정 아닌 우정을 쌓는 장면이 이제
1860년대쯤에 있었던 미국 참정권 운동에서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에서 이제 그 미국의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흑인 커뮤니티와 연대를 맺었던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좀 많이 떠올렸었던 것 같고 또 이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그 작중에서 그 델리아가 당하는 폭력적인 장면에서 음악이라든가 어떤 좀 심리적인 장면으로 이제 많이 필터링을 씌우는데 그게 당시 해외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피해자가 당하는 그 폭력을 조금 너무 우화하거나 가볍게 소모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있었대요. 단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감독이 이제 또 그런 여성 당사자로서 그 시청자가 보는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두 분은 이게 조금 더 과감하게 그 피해를 보여줬어야 했나 혹은 아니면은 그렇게 말을 하는 평가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저는 덜 폭력적으로 와닿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그 기극성이 짙게 느껴졌고 어떻게 보면은 이 장면은 델리아가 자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장면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인생을 나누다 보면은 아빠가 너무 비정한 현실에 대해서 아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게임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델리아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딸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장면은 이런 장면이지 않았을까? 그런 의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딱 그 장면을 처음 봤을 때 느낀 그런데 말씀해주신 그 해외의 우려들에 대해서 뭐 폭력을 미화한다, 한국 그 소외시키려고 한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걸 저는 공감을 했어요. 그 영화를 끝까지 보고서는 그런 폭력적인 장면, 직접적인 게 나오지 않은 게 사실은 더 끔찍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뭐 아버지에 대해 자신한테 대해서 모았다가 때려야 된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약혼남이 그 장모가 보는 앞에서도 그렇게 억압적인 스킨십을 한다든지 하는 게 사실 때리는 것보다 더 저는 좀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그런 장면의 효과로 나타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소연이 마음에 좀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홍보해주신 한국연합여성대회 41회차 응원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잘 보고 있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이제 민경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엄마 델리아하고 딸 이름 뭐죠? 마르첼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다들 저도 모르게 구제하는 게 결국 남자한테 의지하게 되는 걸로 생각이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보면 델리아도 주사위 주사를 넣는 능력이 있고 수선의 능력도 있고 우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딸 또한 이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이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나도 모르게 계속 남자를 의지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건 결국 사회가 주는 압박이라고 해야 되나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보면서 이제 민경님이나 소연님이나 저희 지금 사회에도 그런 압박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분야에서든 간에 차별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두 분은 그럴 때 어떤 스탠스로 마음을 잡고 일을 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엠마타 왕자를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거죠? 근데 저는 죄송한데 결혼을 함으로써 해피엔딩 100만 아니지만 수학한 남자가 진짜 않았으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이런 거.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어떤 우리의 해석의 편향이 있어서 정비공이랑 가난하겠다 이렇게 해석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감독이 너무 그쪽으로 몰아갔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자꾸 이제 교차해가지고 보여준다거나 그래서 그 다분히 그냥 감독이 깜짝 단적 이렇게 하려고 그냥 만든 거여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그런 의심이 사로잡혀 있나 솔직히 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감독이 그렇게 뭐라고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그냥 즐겼어요. 저도 사실은 비슷하고요. 저는 그런 해피엔딩을 바라는 마음이 남성한테 의존하는 걸 또 내가 바라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어떤 스탠스로 마음을 잡고 임하시는지 여쭤보셔서 제가 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여성의 날 맞이할 때 사실은 그 100만당 왕자 있죠. 전 지금 결혼 안 했었거든요. 어떤 굉장히 부자의 연하의 187에 나만 바라보는 어떤 남자가 저도 들으셨죠? 나한테 다가와 줄 것이다. 이거 사실 매일 생각해요. 와, 연하 공사하면 오면 좋겠다. 하지만 아니야. 나 여자로서 혼자 자립하는 모습 보여줘야지. 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흔들리면서 비틀대면서 사는 거 맞거든요.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친구들끼리 만든 용어도 있어요. 우리 왜 이렇게 남자를 좋아할까? 근데 왜 이렇게 카톡 방송 맨날 남자를 팰까? 왜 둘 다 하고 있을까? 페미, 남미, 왜 둘 다 하고 있을까? 오늘은 뭐야? 오늘은 페미야? 오늘은 남미세야? 오늘 둘 다야. 왕사남 지훈이 너무 좋아. 근데 남자가 죽었으면 좋겠다. 거기서 이렇게 갈수자로 벗고 있는 게 한국 여성들의 현실이고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고 저도 맨날 그런 거를 막 바라지만 어떤 때는 잘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중심을 좀 잡으려고 하는 느낌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멋진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솔직한 성정이었습니다. 네, 포스터 받으셨나요? 네.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 시간이 죄송해요. 손 많이 들어주셨는데 죄송하고 그러면은 저의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만 짧게 하고 오늘 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님 집을 어떠셨나요? 너무 크게 해주셔서 좋았고 많이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화는 보고서 이야기 나눌 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이 친구랑 재관람 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비슷한 소감이었고 이 영화야말로 진짜 혼자 보는 것보다는 극장에 와서 보는 게 좋고 거기서 끝나는 것보다는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저 오늘 소연이랑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관객분들한테도 너무 좋았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3월 8일 여성의 날 미리 축하드리고 장미를 살 여건이 안 되면 저도 안 되거든요. 장미 티콘이라도 스토리 올리면서 여성의 날을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 영화 입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